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깡촌. 제가 살던 곳은 시내로 나가는 버스가 1시간에 한 번씩 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편의시설 잘 되어 있는 그런 수도권과 먼 지방이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지방에서 더 들어가는 그런 깡촌이에요. 배달 음식점은커녕 배달도 잘 안 오는 그런 곳이죠. 저희 부모님은 저를 이곳에 두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할머니를 통해 전해들은 내용이 전부죠. 저희 부모님은 어린 나이에 사고를 쳤고 저를 낳아서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서 할머니 혼자 살고 계시는 이 깡촌에 저를 두고 갔다고 하더군요. 저는 딱 이 정도만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젖 먹을 때부터 할머니 손에서 컸습니다. 사실 5살 때까지 부모님이라는 그런 개념을 아예 몰랐어요. 주변에 제 또래 애들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한 집 넘어 한참 옆에 한 집 있고 그마저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살고 계시니까 제가 보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할머니 할아버지 뿐이었거든요. 그때 우리 할머니는 50대 초반이었으니까 아마 가장 젊으신 편이었을 겁니다. 제 기억에는 그 마을에서 우리 할머니가 제일 예쁘고 제일 젊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그저 할머니랑 TV 보고 옥수수 쪄먹고 장서는 날 가끔 시내 나가서 장 보고 오고 할머니가 공부할 것도 조금씩 사오셨는데 저는 진짜 공부하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는 제가 좀 더 잘 되라고 맨날 공부를 시키려고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철없이 굴었던 게 괜히 엄마 아빠 이야기를 꺼내곤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꺼낼 때면 할머니는 미안하신지 혼내시던 것도 멈추고 공부하라고도 안 하시고 맛있는 걸 해주시곤 하셨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가 됐을 때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걸 알았습니다. 그걸 그래도 어린 나이에 어떻게 알았냐고요?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알았어요. 초등학교를 가야 했는데 출생신고가 안 돼 있어서 저는 학교에 갈 수가 없었거든요. 입학 신청도 학교 배정도 나라에서 지원도 아무것도 받지 못했고 또 그게 당연했죠. 그러자 할머니는 큰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다음날 바로 큰아버지와 큰엄마가 오셨는데 저는 뒷마당에 숨어 있었어요. 큰엄마랑 큰아버지는 저를 많이 미워하시거든요. 때리거나 욕을 하시거나 그러시진 않았는데 괜히 무서웠습니다. 인사를 해도 받아주시지도 않고 자주 할머니 댁에 오시는 건 아니었지만 오실 때마다 절 없는 사람 취급하셨거든요. 그 어린 마음에도 꽤나 큰 상처였죠. 큰엄마, 큰아빠에게 아이가 없었을 땐 그냥 저에게 관심이 없으셨고 오셔도 식사만 금방 하고 돌아가셨는데 큰엄마, 큰아빠한테 아이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저를 아예 투명인간 취급하셨습니다. 동생이랑 친하게 지내고 자주 놀러왔으면 좋겠고 같이 놀고 싶은데 밥 먹을 때도 옆에 앉지도 못하게 하고 옆에 앉으려고 하면 절 밀쳐내곤 하셨었죠. 사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당해야 했고 어떤 날은 큰엄마는 제가 너무 미운지 인사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튼 그날도 무서워서 저는 숨어 있었고 집안에서는 할머니랑 큰아버지랑 싸우시는지 언성이 제법 높아지더군요. 그러다가 언뜻 들리는 이야기로 제가 학교에 가려면 큰아버지 딸이 되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 이야기를 듣고 큰엄마는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고 큰아버지도 싫다고 화를 내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집안이 한바탕 난리가 났고 멍하니 앉아 계시는 할머니 옆으로 가서 저는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나 학교 못 가요? 라고요. 할머니는 대답 대신에 제 손에 찐 옥수수를 한 개 쥐어주셨습니다. 저는 학교가 가고 싶었는데 말이죠. 옥수수 말고 학교요. 그렇게 얼마 뒤에 우체부 아저씨가 오시던 날이었습니다. 우체부 아저씨가 멀리서부터 소리를 치시며 봉투를 흔들며 집으로 오셨어요. 땡땡이 학교 가나 보다 라는 그 외침이 어찌나 반갑던져.
세상 날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행복했거든요. 나도 이제 학교를 갈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할머니 손을 잡고 학교에 입학했고 몇 명 안 되는 친구들이지만 또래들이랑 놀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저를 학교에 보내시려고 그래서 필요한 제 호적 때문에 큰아버지께 땅을 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땅을 받고 입양을 한 걸로 호적에 올린 거래요.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저 즐겁게 학교를 다녔습니다. 물론 공부하는 건 재미없었지만 학교 가는 길이 너무 멀고 지루했지만 즐거웠어요. 제가 고등학교 입학하고 할머니는 어느덧 60대가 되셨죠. 다른 아이들처럼 부모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형제 자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 차이 많이 나는 할머니와 둘이 살고 있는 저는 점점 할머니랑 대화도 하지 않게 되고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사춘기였기 때문이었겠죠? 밖에서 조금 더 친구들이랑 같이 놀려고 했고 그마저도 힘들어져 갈 때 저는 시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일부러 집에 늦게 들어가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썼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첫 번째 방학, 다들 신나고 들떠하는 그 여름방학이 저는 제일 악몽 같았어요. 학교를 못 가잖아요. 학교에 못 가면 그 깡촌에 할머니랑 둘이 있어야 한다는 건데 저는 그 생각만으로도 답답하고 짜증이 났습니다. 그렇게 방학이 되었고 낮에도 할 아르바이트가 없나 알아보면서 집에서 빈둥거리는데 큰아버지랑 큰어머니께서 오셨습니다. 연락도 하지 않고 오신 것 같았어요. 할머니도 많이 당황하셨거든요. 저는 또 습관적으로 방문을 닫아버리고 없는 사람인 척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신경 안 쓰려고 했는데 제 얘기가 나오니까 안 들을 수가 없더군요. 제 이름이 언뜻 들리는데 저분들이 왜 내 이야기를 하는지 안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문에 귀를 바짝 가져다 대고 무슨 말을 하는지 들었어요. 대충 들으니 큰엄마 아들이 무슨 큰 사고를 쳤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그 돈을 할머니한테 달라고 찾아왔던 거고 할머니가 거부하자 제 얘기를 꺼낸 것 같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굴면 파양 신청해버리겠다고 본인들 자식이 이렇게 삐뚤어진 것도 다 제 탓이라면서요. 등본 떼면 제 이름이 떡하니 들어가 있고 그런 거에 점점 스트레스 받고 이해할 수 없어 하고 그러다가 삐뚤어진 거라며 다 할머니 탓이래요. 어린 제가 들어도 개소리 같은데 할머니는 제 이야기가 나와서인지 돈을 주셨나 보더라고요. 뭐라 씩씩거리던 사람들이 금방 감사하다며 쌩하고 가버리는 걸 보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이었겠죠. 대충 분위기 파악하고 방문을 열고 나오니 할머니는 등 돌리고 앉아서 한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저는 누구 탓을 해야 할까요? 아무런 기억도 없는 지금까지 찾아오지도 않는 부모를 탓해야 할까요? 제가 뭐라고 맨날 저렇게 이용당하는 할머니를 탓해야 할까요? 그저 주방으로 가서 옥수수 하나 꺼내다 할머니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반항기 넘쳤던 사춘기가 끝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졸업식 날이 되었고 그때쯤이 되자 깡촌 마을에서 제일 젊고 예뻤던 우리 할머니도 어느새 많이 늙으셨습니다. 다들 부모님과 가족들과 북적북적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저의 졸업식은 할머니와 둘뿐이었죠. 저는 졸업식을 마치고 바로 동사무소로 갔습니다. 할머니 집 주소로 저를 세대주 등록을 시켜버렸어요. 그렇게 하면 등본을 뗐을 땐 제가 안 나온다고 해서 더럽고 치사해서 20살이 되자마자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대학은 꿈도 못 꾸고 시내에 온라인 쇼핑몰 사무실이 생겼는데 거기서 직원을 구했고 막 졸업한 저는 바로 지원을 했습니다. 물론 합격을 바라며 지원했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합격을 해버렸지 뭐예요. 합격 연락을 받고 할머니랑 박수치면서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도 깡촌에서 살면서 취직도 하고 성공했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날 시내 나가서 고기 사다가 고기 먹고 할머니한테 이제 고기 자주 사준다고 막 의시대고 그랬습니다. 참 행복한 날이었어요. 그리고 감사한 날이었어요.
이렇게 내게 좋은 일이 생길 때 같이 축하해줄 할머니가 있다는 게 어릴 땐 몰랐는데 아주 큰 감사함으로 다가왔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일하게 된 그곳 사장님은 참 좋은 분이었습니다. 젊고 패기가 넘치는 그런 분이었죠. 사실 그때 절 합격시킨 이유를 들었는데 저는 자소서도 쓸 줄 몰랐던 사람이라 제 이야기를 그대로 써서 냈거든요. 그 글을 보고 처음에는 거짓말 같아서 서류 탈락을 시키려다 이런 사람이 누구일까 궁금해서 면접에 절 불렀다고 했습니다. 면접 보고는 순수해 보이고 열정 넘쳐 보여서 합격시켰다며 나중에 웃으면서 말씀해 주시더군요. 그리고 그 사장님은 제 남편이 되었고요. 제 복잡한 가정사를 설명할 필요가 없이 이미 자소서에 모든 걸 적었던 터라 이런 가정 환경으로는 시집도 못 가겠다 싶었는데 그렇게 또 인연이 되어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할머니와 단둘이 구워 먹던 고기를 남편이 생기자 셋이 구워 먹는 행복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결혼식에도 할머니가 부모님석에 앉으셨고 결혼 후에도 저는 첫 직장 남편 사무실에서 일을 해나갔습니다. 한 달에 3번 이상은 할머니 댁에 찾아뵙는데 그날은 남편이랑 함께 할머니 댁에 몰래 찾아갔던 날이었어요. 항상 전화드리고 찾아가면 음식 준비를 다 해놓고 계셔서 연락 안 드리고 찾아갔던 날이었죠. 할머니한테 제가 맛있는 걸 해드리고 싶었던 그런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큰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버지와 큰어머니가 와 계신 게 분명했어요. 그런 일 아니면 이 집에 큰 소리 날 일이 전혀 없으니까요. 들어가서 또 무슨 일이냐고 뜯어 말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려고 하는 그 순간 저는 그대로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땅 더 남지 않았냐고 그거 달라고 하시던 큰아버지는 완강히 거부하는 할머니에게 얘기하시더군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집에 도둑 들고 집안 뒤집히고 난리가 나서 정신없이 경찰서 다니고 마무리도 덜 됐는데 갑자기 시골로 가겠다고 하셔가지고 차라리 시골이 덜 위험할 수도 있겠다 싶고 무서워 그러신가 보다 생각하고 이사 도와드렸다. 그런데 임신을 하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냐. 그것도 아버지 애도 아니고 어디 놈의 자식을 배가지고 여기 숨어 계시지 않았냐고요. 애 낳고 나서야 연락해서는 도와달라고 하실 때 본인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아냐고. 그때부터 모든 게 다 꼬인 거라고. 아버지 재산 단 한 푼도 그년한테 쓰이는 꼴 못 본다고. 그거 알고 계시라고. 시집 갔다고 끝인 줄 아냐고. 그년 집 찾아가서 다 까발리는 수가 있다고. 항상 지켜보고 있으니까 허튼 생각하지 말라고 소리치시더군요. 그대로 돌아서서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남편 보기도 창피했고 도망치고 싶었고 숨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 자식이라니요. 차라리 부모님이 도망갔다고 하는 게 낫잖아요. 충격적이고 이 사실을 같이 들은 남편이 절 어떻게 생각할까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놓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있었던 중요하지 않다고 우리가 함께 지낸 시간이 얼마인데 그동안 봐온 모습이 진짜인 거라고 해주었습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되었지만 저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그 집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가끔 할머니에게 전화가 오긴 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보고 싶지도 않았고 연락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잊은 척 살았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오던 전화가 2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고 3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고 1년에 2번으로 줄어들고 그러다 아예 끊겨버렸죠. 연락이 뜸해지고 얼마 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큰아버지께 연락이 왔습니다. 아니, 부고 문자가 왔습니다. 잊은 척 모질게 그렇게 살아놓고 그 문자를 받고서는 세상 무너진 것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장례식장에 갔어요. 제 결혼식 때와 다르게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더군요. 저는 상복도 입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문객일 뿐이었어요. 아무도 잘 모르니까요. 큰아버지는 잠시 자리를 피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와 저 둘이 마주할 시간이 주어졌죠. 그런데 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서글프게 울지도 못했습니다.
뒤에서 수근거리는 사람들 소리에 행여 가시는 길에 누가 될까 그저 사진만 멍하니 보다가 나왔습니다. 장례식장 로비 호실 안내 화면에 할머니 사진이 떠 있더군요. 한참을 만지며 울며 서 있는데 큰아버지께서 오셨습니다. 시골집 정리하러 갈 건데 사촌들이랑 같이 갈 것 같다고 먼저 가서 제 짐들 정리 좀 해놓으라고 하시더군요. 그 집에서 제 흔적을 지워 놓으라는 말이겠죠. 옆에서 같이 듣고 있던 남편이 화가 났는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제가 그 손을 막아 잡고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그 밤길을 운전해서 짐 정리를 하러 깡총 그 시골집으로 갔습니다. 제가 쓰던 방을 정리하고 있는데 큰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뭐 가져갈 생각하지 말고 제 집만 정확하게 정리해서 나가라고 말이죠. 누구 탓을 하겠어요. 다 제 탓이죠 뭐. 그저 알겠다고 대답하고 마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방문을 열었어요. 아직 할머니 냄새가 가득한 방 안 여기저기 손때 묻은 가구들. 그저 한 번씩 만져보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괜히 흐트러뜨렸다간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일 수도 있는 이 집 곳곳 다 둘러보고 가려고 주방에도 들어갔어요. 할머니랑 나만 아는 보물창고, 고장난 쌀통 안에 간식거리를 보관하곤 했었거든요. 그 생각이 나서 그 쌀통에 있는 자리를 가보니 아직까지 버리지 않고 그 고장난 걸 가지고 계셨어요. 눈물이 흐르고 마음이 아리고 너무 아팠습니다. 우리 할머니 오늘은 무슨 간식 넣어두셨나 하며 쌀통을 열던 어릴 적 생각에 손을 넣었는데 그곳엔 보험 증서와 편지 봉투가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할머니가 미안하다 아가야. 평생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왔고 아마 죽어서도 이 미안함은 지울 수 없겠지. 꼭 사과하고 싶었는데 아마 사과도 못하고 이별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구나. 그래서 혹시 몰라 이렇게 편지를 쓴다. 나는 너를 낳은 걸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 없었단다. 너처럼 예쁜 아기는 본 적이 없었고 숨기고 싶어 숨긴 게 아니었단다. 이제와 후회하는 건 차라리 내 호적에 당당히 올릴 것을. 그랬다면 어린 너에게 상처를 덜 줬을 텐데 그게 가장 후회스럽고 아프구나. 그날 그 난리가 난 날 네가 모든 것을 듣고 돌아간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아마도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겠지?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슬펐니? 그리고 많이 미웠겠지? 날 미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네 몸과 마음이 상할까봐 그게 걱정된다. 나를 마음껏 미워해도 좋으니 네 몸만 해치지 말길. 그리고 이 보험은 절대 다른이 도움 한 번 안 받고 내가 벌어서 만들어 놓은 보험이니 걱정 말고 필요할 때 꼭 썼으면 좋겠다. 늦은 나이에 너를 낳아 키우면서도 별로 도움 줄 게 없이 이거 하나뿐이라 참 부끄럽구나. 그래도 이 별거 아닌 거라도 네가 받아주길 바란다. 혹시 내가 세상을 떠나 이 편지를 보면서 네 탓이라고 아파하지 말길. 그 어떤 것도 네가 잘못해서 네 탓으로 그렇게 된 것은 없단다. 줄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어. 미안하다. 이 편지 한 장을 다 읽는데 1시간이 걸렸나 봐요.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눈물에 앞이 흐려져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끝내 저는 편지를 품에 껴안고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울 수가 없었는데 다른 곳도 아닌 이 집에 와서야 겨우 저는 맘 놓고 울 수 있었습니다. 방정리를 하다 놀라 나온 남편은 저를 보고 말리지도 못하고 그저 휴지를 가져다 줄 뿐이었죠. 밤새 시골집에 머물렀어요. 이것저것 매만지고 또 만지고 눈에 담고 또 담고 이 향기를 아직은 선명한 추억들을 다시 되뇌이면서 남편 손을 잡고 울면서 밤을 지샜습니다. 오늘은 산소에 찾아가는 날이에요. 명절이나 기일에 찾아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주소도 겨우겨우 받았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거리는 가까워지는데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
다가가기 힘들었습니다. 힘겹게 산소 앞에 앉아서 처음으로 속삭여 보았습니다. 엄마, 나왔어. 누가 들을까봐 큰 소리로 외치지도 못하고 그저 속삭이듯 작은 목소리로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러봤습니다. 그냥 화가 나도 찾아갈걸. 찾아가서 화를 낼걸. 이제와 후회하는 못난 딸입니다. 미안하고 미안한 이 마음을 저는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미어지는 가슴을 퍽퍽 내리치며 한참을 엄마 옆에 앉아 있다가 인사하고 내려왔습니다. 엄마, 곧 또 올게. 그때처럼 그냥 돌아가지 않을게. 꼭 엄마 보러 또 올게.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